안녕하세요. 비욘디에서 의학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연호 교수님의 저서 의료 쇼핑 나는 병원에 간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2년 정도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전에 통찰지능 그런 음. 책으로도 한번 여기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잘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도 구독자분들께 조금만 더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교수님 소개. 네. 워낙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전 사실 소아청소년과 의사죠. 그리고 소아에서 소화기 파트, 특히 이제 전공은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을 전공하고 있는데, 또 의외로 제가 많이 보는 병이 그 기능성 장 장애라고 약간의 병이 아닌데 아이들은 증상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중병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병이 아니지만 아이들은 고생하는 그것도 보면서 이 아이들과 엄마들의 마음을 이제 많이 보게 된 그런 케이스를 제가 이제 책으로도 쓰고 또 그래서 또 이 자리에도 오게 되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 교수님 지난 저서에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계속 왔는데 그냥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교수님께서 내린 결론이 아이가 그냥 입이 짧은 거다 이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너무 남았거든요. 맞아요. 오늘도 이제 그 케이스가 이제 사실은 이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사례를 다시 한번 또 보면서 네.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교수님 이 저서는 2024년이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간 의정 사태다 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서야 비욘디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신간은 아니네요. 네. 그렇지만 다시 기회가 왔기 때문에 네. 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사실 보면서 책 제목 어렵잖아요. 의료 쇼핑? 나는 병원에 간다? 무슨 책일까? 했는데 이걸 딱 펼치고 읽다 보니까 그냥 정말 우리 비욘디 구독자분들께 필요한 책이다. 그러니까 병원에 아프지 않기 위해서 가는 환자들, 그리고 또 환자를 잘 치료하려고 하는 의사들, 그 간에 뭔가 메꿔지지 않는 이 불편함, 이런 이야기들을 메꿔주실 분이다. 책이다.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네.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죠. 네, 그래서 오늘 꼭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떤 책인지 교수님 저자가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을 보면 나는 이제 의료 쇼핑, 나는 병원에 간다. 여기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환자가 1번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들어가 있고 의사가 또 주인공이에요. 또 병원을 같이 이끌어가는 직원들도 주인공이에요. 그 네 팀이 사실 매일 병원에 가요. 그렇죠? 근데 환자, 아까 보호자, 의사, 그리고 직원까지 직원들. 전부. 네. 근데 아까 희선 PD님이 얘기했듯이 목표는 하나 아니에요. 이게 병을 치료하러 모였는데 네 팀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또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까 간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합쳐가는 그 과정들이 요 안에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목은 왜 의료 쇼핑인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희한테도 그런 경험이 많고, 네. 사실 중환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가족 중에 누가 중환병이 있으면 한 병원만 가서 진단받는 것보다 또 다른 병원에 가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게 과했을 때, 조금 오버됐을 때는 서로 간에 아주 불편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심리가 요 책에 들어있죠. 네. 그러면 그 질문 먼저 드려봐야겠습니다. 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환자들이 이제 병원을 쇼핑하듯이 좀 반복해서 찾는 현상들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을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제가 먼저 물어봐야 돼요. 우리 희선 네. PD님께. 병원에 왜 가요? 저요? 아프지 않으려고 가죠. 네. 자, 내가 조금 네. 목 좀 아프고 감기 불편해요. 기운이 있어요. 네. 병원에 가요? 안 그러진 가요. 않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기준이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거를 그냥 뒀을 때 나에게 큰 손해가 볼 거라는 생각이 들면 병원에 가겠죠. 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죠. 누구는 아픈 걸 참고 넘어가고 누구는 빨리 병원에 가고 결국은 이 두려움이란 기준이 가장 첫 번째 병원 가는 기준이 되는데 네.
거기에 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손해를 볼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손해 볼 수 있고 안 가도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부모로서도 그렇고 환자로서도 그렇고 내가 손해를 피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는데 개인마다 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자주 가는 거고 누구는 적게 가게 돼 있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환자나 보호자가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면 의사들도 막더 진단을 한다던가 더 검사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도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어느 정도가 결국 이제 손해를 피하려는 두려움을 갖게 돼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먼저 해드릴까 해요. 네. 그럼 희선 PD님께 네. 희선 PD는 그러면 손해에 대한 어떤 그 기피하는 현상을 깊게 갖고 있나요? 아니면 뭐 그 정도 손해는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나요? 어느 타입이에요? 근데 저도 후자라고 생각했는데 음. 막상 제가 아파 보면 조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 그 정도 손해 갖고는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제가 많은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서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네. 희선 PD한테. B&D 회사가 돈을 아주 많이 벌어갖고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아. 이득이 났어요. 그래서 보너스를 다음 달에 홍해걸 대표께서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 네. 줄 건데 네. 그냥 주지는 않고 100만 원 보너스를 받을 때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100만 원 주고 뒤가 나오면 안 준대요. 네. 그렇게 보너스 받을래요? 아니면 모두 직원들이 공평하게 70만 원 보너스 받을래요? 숫자가 끌리네요. 당연히 70만 원 보너스 그냥 같이 받는 게 낫지 네. 않나요? 이 이론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 이론이에요. 되게 중요한 이론인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도박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작게 안전하게 이득을 택한다. 뭐 75대 25지만 사실은 제가 어디서 강의하다 보면 거의 다 92% 이상이 이걸 택하죠. 안전한 선택을요. 그렇죠. 네. 그런데 B&D가 갑자기 망하게 됐네요. 네. 어떡하죠? 망하게 돼갖고 홍해걸 대표가 다음 달에 월급에서 100만 원을 깎겠대요. 네. 삭감을 하겠다는데 이번에도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100만 원을 깎고 뒤가 나오면 그냥 주겠대요. 아. 이렇게 받을래요? 아니면 모두 70만 원을 깎여서 받을래요? 손해에서는 왜 전자로 조금 마음이 그렇게 끌리네요. 바뀌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이럴 때도 동전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와 지금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 대답을 합니다. 이득일 때는 안전을 택하는데 손해일 때는 무조건 피해서 도박까지 하려고 해요. 그러네. 이게 도박까지 인간의 하려고.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올 미래의 손해인데 지금은 없어도 네.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본능은 이러해서 꼭 뭔가를 피하려고 행동을 취한다는 거죠. 특히나 아프면 또 그게 정말 두려운 완전히요. 일이니까요. 네. 이제 세상 일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분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고 이 책에 나오죠. 이 이론에 보면 손실 회피율이 1.5에서 2.5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개념이 뭐냐면 100만 원이 이득이라면 100만 원일 텐데 손해일 때는 230만 원 정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병원을 가게 되고 그 두려움이 좀 더 커지면 여러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교수님께서 책에서 의원병, 병의원병, 가족원병 이러한 개념들을 또 개념화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개념일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일단은 의원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의원병을 말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아마 대충은 아실 거예요. 병원에 가서 얻는 병. 그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병원이 병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사례로 드릴게요. 19세기의 의원병의 개념이 뭐였냐면요. 그 당시 오스트리아에 있던 산부인과 의사 제멜 바이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들을 낳잖아요. 분만을 시키는데 특이하게 그 병원은 그 당시 19세기 때는 의대생들이 산모를 보는 팀이 하나가 있었고 한쪽은 산파가 요즘 없어졌지만 산파가
아이를 받는 팀이 있었는데 의대생들이 아이를 받는 곳에서는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되게 특이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제멜 바이스가 그거를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소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세균이 어떻게 우리한테 전염되는지도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상하긴 하지만 뭐가 틀리지 하고 봤더니 의대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끝낸 다음에 피 묻은 손을 가지고 그냥 산모한테 가서 아이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산욕열이라고 아실 거예요. 산모들이 애 난 다음에 열이 나면서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감염인데, 세균 감염인데,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를, 이게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최초로 소독이라는 개념을 이 제멜 바이스가 냈는데, 자기가 만든 액체에다가 손을 씻고, 의대생 보러, 이걸 한번 씻고 아이를 받아봐. 이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나중에는 결국 3파 팀과 똑같이 사망률이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결국 병원에서 얻는 병이 의원병이다. 이 당시에 나온 개념이에요. 최초로는. 네. 이건 이제 고전적인 의원병이 되는 거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책 이름이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20세기에 와서 이반 일리치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석학인데 이분도 오스트리아 사람이네요. 이분이 이반 일리치가 사례를 든 게 이런 게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에 뉴욕에서 1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비인후과에 보내서 그 아이들의 이제 편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은 편도선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편도선을 제거하는 게 좋은지, 절제하는 게 좋은지, 그냥 두는 게 좋은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처음에 보냈더니 1000명 중에 60% 이상의 아이들한테 절제술을 하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40%가 남았죠. 네. 이번에는 다른 병원에 그 절제술을 권유받지 않는 아이들을 그 병원에 다른 병원에 보내서 또 똑같은 거를 네. 보내서 또 물어봤더니 또 그중에 반 정도가 또 절제술 받으라는 거예요. 또 나머지 50%를 가지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절제술 받을까요? 편도선 자를까요? 물었더니 또 50% 정도가 받아서 결국 몇 병원 지나다 보니까 1000명 중에 65명만 그냥 두고 나머지는 935명은 절제술을 받으라고 나왔던 거죠. 사실 말은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 아이들의 편도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좋아지고 그냥 둬도 대부분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이반 일리치가 그거를 갖다가 글로 쓴 게 병원이 병을 그냥 나쁘게, 그러니까 어떤 실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어떤 상황이 되면서 이 병을 만드는 것도 의원병에 속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40%가 와도 그 전부가 사실은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결국 거기서는 또 반은 또 수술을 하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사실 그게 아마 환자나 보호자가 걱정하고 가면 네. 의사도 좀 더 유익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수술 받으세요. 하지만 그것도 의원병의 개념이 된다라고 이반 일리치가 얘기를 처음에 꺼낸 거죠. 네. 그러니까 병원의 실수는 옛날 고전적인 개념이라면 이제는 의사가 권유하면서 또는 환자가 걱정하면서 같이 일이 벌어지는 의원병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의원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또 가족 원병이라는 또 개념도 만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원병은 원래 있던 거라면 제가 이 책에서 가족 원병과 의가족 원병이란 말을 새로이 만들었죠. 그거는 슬라이드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이 불안 삼총사 얘기해 주셨고요. 네. 네. 이게 책에 나오는 제 책에 이제 쓴 건데 의원병 그러면 의료진의 실수 또는 의학 지식에 기반한 의료진의 어설픈 개입 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가족원병 가족의 관심과 제어, 가스라이팅, 의료가 가족원병, 손실을 피하고 싶은 의료진과 가족의 이해관계 일치.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냥 듣기 어려워서 제가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 짧은 아이 사례로 네. 직접 그 상황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전에도 아마 보여드렸던 내용 같긴 한데 잘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18개월 아이가 왔는데 병원에 갔는데 태어날 때 이미 잘 안 먹는다고 안 큰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았죠.
근데 생후 6개월경에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들은 거죠. 설소대라고 애들 혀 밑에 끈 같은 게 매달려 있는데 그걸 잘라주면 잘 먹는다는 어떤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실제로 얘를 데리고 외과에 가갖고 전신마취를 걸고 6개월짜리 아이를 설소대를 잘라준 거예요. 그럼 잘 먹을 줄 알았던 거죠? 아니요. 안 먹죠, 당연히 아이가. 네. 그러더니 한 9개월쯤 되니까 이제 구토를 시작하니까 엄마는 또 걱정이 돼서 병원을 갔더니 이번에는 알러지라고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알러지니까 알레르기 분유로 바꿔라. 바꿔서 먹였는데 애가 먹을까요? 안 먹죠. 또 안 먹고 계속 진행하니까 토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급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의사가 이제 저같이 소화기 보는 선생님이었는데 아마 내시경을 하라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내시경을 했더니 아이들은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 위식도 사이에 그 틈이 좀 벌어져 있어요. 역류도 잘 되고 또 조직 검사를 했나 본데 조직 검사에서 호산구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그 알레르기 세포가 좀 보였다고 갑자기 이 환자가 호산구성 알레르기 장증이라는 진단명이 내려지고 네. 약을 저렇게 써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약을 12주간 필요하다 그래갖고 약을 준 거죠. 그렇다고 엄마가 좋아지나요? 안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오게 됐는데 이제 이 아이가 무슨 병인지 아시는 거죠? 예, 이 아이가 이제 교수님께 온 거예요. 예, 병이 네. 없는 아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입 짧은 아이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갖고 그런 냄새 나고 또 입의 질감이 나쁜 거 이런 거를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엄마 아빠 보기에는 애가 약간 작아 보이니까 먹이려고 강요를 아주 심하게 하죠. 근데 엄마는 걱정이 심한 거잖아요. 두려움. 그럴 것 그거예요. 같아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강요를 하게 되는데 아이는 네. 자, 복종은 해야 되겠지만 먹기는 싫고 겁은 하고 싶고 이 갈등 관계에서 그 아이는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는 제가 요 밑에 썼듯이 엄마한테 설명을 했죠. 어차피 크면 다 먹어요. 엄마도 어려서 파랑 양파랑 안 먹었잖아요. 지금은요. 다 잘 드시잖아요. 그냥 두면 다 먹을 건데 미래 걱정할 때 일이 벌어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이의 결정권, 먹는 자유를 아이한테 줘보세요. 좋아하는 거 먹이세요. 그래봤자 또 바뀌어요. 아이가 지금 나쁜 것만 먹어 보여도 안 먹어요. 나중에 또 다른 것도 먹고 바뀌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들이 음식을 안 먹고 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보호자가 집착하고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그게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엄마의 나쁜 기억이 들어갔죠. 산후조리원 때부터. 설소대부터의 수술부터 해갖고 두려움이 생겼죠. 결국은 수술까지 하게 되는 손실 기피를 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하게 되는 행동 편향. 뭔가를 해야 되는 게 행동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가족원병이에요. 이 엄마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아주 어려워요. 하지만 가족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잘못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그쵸. 한 거예요. 네. 하지만 피해는 아이가 보게 되는 게 제가 말하는 가족원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들의 두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가 손해를 보는 맞아요. 어떤 그런 현상을 가족원병이라고 또 이렇게 지칭을 표현을 한 해주셨네요. 거고 네. 또 여기 보면 이제 요 밑에 나오는 약 쓰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네. 그게 의원병이잖아요. 그 병원에서는 안 해도 될 내시경을 했고요. 네. 사실 다른 걸 더 찾아볼 수 있었는데 무작정 내시경을 해버린 거죠, 병원에서. 또 구토의 오인을 오인한 거죠. 그 아이의 심리라든가 또는 부모의 그 어떤 주변에 벌어지는 환경의 어떤 그 심리를 파악을 못하고 무작정 약부터 주고 12주간 주고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게 이제 의원병이고 결국은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의가족원병이 네. 된 거죠. 네. 근데 이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 항상 이게 환자가 약을 먹는 거예요. 환자가 검사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은 소화기 때문에 아이가 안 내려요. 전부 엄마, 아빠, 가족, 의사가 내리는 결정을 그 아이가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의가족원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걔한테 그래서 이제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빨간 줄로 써놓은 거. 의원병이 제일 많은 거는 사실 의사가 너무 지식으로만
환자를 보려고 할 때 어설프게 개입하고요. 또 가족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컨트롤하려고 할 때 일이 벌어지고 또 의사와 가족들이 손실을 피하고 싶어 할 때 그 이해관계가 일치될 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그렇죠. 또 가족들은 병원에 갔는데 뭐라도 해주시길 바라고 바로 그거예요. 뭐라도 약이라도 받고 싶고 바로 마음이 그거예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음에 또 의사들도 사람인지라 또 맞아요. 할 수 있는 지식 기반에서 막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그냥 자유를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잘 제 말을 이해를 한 거죠. 그랬더니 3개월 간격으로 3-4번 정도 왔는데 이제 아랫게 체중이에요. 안 크던 애가 쭉 큰 거 보이시죠? 이게 편해지니까. 치료예요. 예, 얘는 아무 약도 아이. 필요 없고 약 다 끊으세요. 네. 그냥 자유만 주세요. 먹는 자유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좋아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도 있는데요. 저는 그 응급실에 복통이 심해가지고 찾아서 응급실에 갔는데 변비라고 나왔던 그 사례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아주 많이 벌어진 현상일 거예요. 아마 네.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배가 아파서 어른이나 아이나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쭉 해요. 특별한 게 안 나온 거죠. 뭐를 잘못 먹거나 일회성 일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안 나오고 힘들었는데, 자기는 힘들었는데 검사에서 정상 나오지만 이제 의사들은 거기서 자꾸 병을 진단 내리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거기에 변이 가득 차 있다. 변비예요.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네. 그러면 환자로서 갔을 때는 나 변비 없는데 왜 변비라 그러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드 네. 잠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A4 용지가 있고 커피가 있네요. 희선 PD는 그러니까 저 중에 2개 중에 어느 게 면적이 넓어요? 면적은 A4가 넓죠. 네. 볼륨, 부피는 어느 게 더 컵이요. 많을까요? 컵이겠죠. 커피 네. 들어있는 컵이 많죠. 이게 보면 엑스레이에 실제로 대변이 보입니다. 네. 근데 대변이 쭉 퍼져 있어요. 양은 많지가 않고 만약에 퍼져 있다고 치면 네. 엑스레이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가득 2차원적으로 가득 차게 보이겠죠. 그러겠네요. 자, 변비는 네. 특징이 뭐냐면 이 직장 쪽에, 그러니까 항문 위쪽으로 요 아래쪽으로 네. 왼쪽 아랫배 쪽에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커피처럼 저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변비는. 변비라면. 그런데 네. 엑스레이로 보면 부위가 좁아 보이겠네요. 거기는 별로 없겠네요. 네.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진짜 변비 환자는 엑스레이상으로는 잘 안 보이겠네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변비를 엑스레이로 진단 내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순간에 의사가 진단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환자가 아파하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 과정을 둘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결국 일방적으로 변비라 그러고 변비약 받아오면 아마 그 찜찜한 느낌은 환자로서 다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약을 받아서 먹어야 되지? 하지만 다음날 되면 완전히 이미 좋아져 있죠. 맞아요. 큰 병이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딱 이해가 되네요. 딱 이 그림 하나로도 뭔가 딱 이해가 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네. 그런데 보통 보호자 입장에서는 검사상에 이렇게 이상이 없다라고 해도 뭐라도 듣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마음이. 저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불안해지니까요. 근데 이럴 때 그러면 교수님이 보호자분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해 주시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슬라이드 한 장만 더 볼까요? 네. 분명히 많은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결과가 정상 나왔네요. 정상이에요. 네. 하지만 아이나 나는 아프지 않나요? 증상이 있죠. 예, 근데 의사는 어디까지 얘기해 주냐면 결과가 정상이니까 정상이에요. 네. 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이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만이 생길 거예요. 숨겨진 뭔가가 있을 거다. 바로 그거죠. 네. 그거를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5분이나 10분 진료 갖고 알아내기 어렵고요. 검사가 정상이면 그 다른 뒤에 숨겨진 맥락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심리적인 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아내주면 참 좋겠는데 네. 그걸 못할 때 서로 답답해질 거예요. 의사도 답답하고 환자도 보호자도 아주 답답해질 거예요. 당연히 다른 병원 가요. 당연히 아까 같은 경우 그쵸, 그 못 아이처럼 찾은 뭔가가 있을 거다. 저한테 또 찾아오면 그때 맥락을 저희가 쭉 알려주고
그러니까 경험 많은 의사한테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거였어요라고 얘기해 주면 그때 그렇군요라고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서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어려운 아마 환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또 이제 대학병원까지 간다는 건 또 예약도 하고 오래 기다려서 갔는데 교수님께서 정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면 환자분들이 이게 믿어도 되는 건지 하실 그러니까 것 다른 병원 같아요.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그러네요. 또 딴 병원 가게 돼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불안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고 갈 수 있는 게 휴머니즘 진료가 아닐까라고 또 교수님께서 책에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 또 특히 교수님께서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계시는 그 크론병,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이런 휴머니즘 진료를 통해서 의료 체계를 바꾼 사례를 책에 써 주셨거든요. 진짜 그 책 읽고 '이게 휴머니즘 의료구나.' 하고 이해가 딱 됐는데 그 얘기를 또 구독자분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또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60세 할머니가 있어요. 네. 그런데 60세 할머니가 어려서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어갖고 수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0년이 지난 거죠. 그 할머니는 어느 과에서 볼까요? 어렵네요. 그 심장 내과를 가시지 않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왠지 그런데 심장기내과를. 소아과에서 봅니다. 소아 심장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60세 할머니를 봐요. 왜냐하면 그게 소아 때 생긴 병이잖아요. 그래서 성인 내과 선생님들이 그 경험이 없는 거죠. 당연히 소아과 의사가 60세 할머니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크론병이나 교양성 대장염이 아기 때 진단 내려진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10대 때. 그러면 걔네들이 당연히 18세, 19세 넘어가요. 이 병이 잘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살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성인이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병원별로 또 나라별로도 다 차이가 나는데 어떤 데는 18세가 되면 그냥 우리 뭐 칼같이라고 그러죠. 칼같이 내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소아 크론병이나 이런 병들은 조금 소아에 생기는 게 성인과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봤으면 저는 18세, 20세 넘어도 제가 그냥 쭉 봐줘요. 물론 특별히 성인 내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상황이면 의뢰를 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환자들도 저를 떠나고자 하지 않을 때 서로 정이 들고 걔에 대한 모든 거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기록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책임져 주는 느낌으로 그 아이를 쭉 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크론병이나 교양성 대장염 환자가 20세 후반때까지도 다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딱 어떤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살펴서 보는 게 휴머니즘 진료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맞아요. 휴머니즘 진료에 대해서 그래도 의사들도 환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이건 제가 슬라이드 한 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의사가 만약에 휴머니스트라면 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첫 번째 건 말씀드렸죠.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서 정상이다라고 끝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상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가만 보니까 집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네요. 엄마 아빠가 너무 아이를 강요를 하거나 컨트롤하려고 했네요. 자기 결정권을 너무 안 주셨네요. 그래서 애가 불안해졌네요. 이런 이야기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경험 가진 의사만, 경험 있는 의사만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또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엄마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 말도 같이 들으면서 두 사람의 마음을 다 읽는 의사가 휴머니스트니까요. 첫 번째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검사 결과가 비정상인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한테 가야 돼요. 이거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네. 자, 많은 피검사나 이런 아까 뭐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비정상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경험 많은 의사들은 그게 정상인 걸 알아요. 그러면 괜찮아요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또 의사 중에서 책임지기 싫어하거나 또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의사도 네.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에 대한 두려움, 손실 깊이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정상인 그거를 알려줘요 환자한테. 네.
이렇게 얘기는 할 거예요. 아니, 정상일 확률이 높지만 비정상이네요 한데 그 얘기를 들은 환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집에 가서 검색하죠. 네, 비정상만 기억에 남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정상인데는 아예 얘기조차 안 꺼내줘요. 자신 있게 정상이에요를 얘기를 해줘요. 그게 환자의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필요한 거 맞잖아요. 맞아요. 정상 소리를 들으러 갔는데 그렇죠. 갑자기 의학 지식으로만 요게 조금 그 정상 범위를 조금 벗어났는데 이상해요란 얘기 듣는 순간 아마 또 다른 병원 갈 거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이게 진짜 뭐 저도 사실 그 난소에 물혹이 있어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난소암 수치 검사를 하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물혹이 있으니까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딱 높게 나오셨네요. 이러면서 추가로 또 뭐 검사를 하자고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나중에? 정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덜컥 겁이 나게 하는 게 이게 비정상인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휴머니스트 의사구나. 그래서 여러 병원 다니셨죠? 한 군데 더.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프면 또 마음이 맞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떤 수술의 성공률이 80%고 20%가 실패할 확률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수술이 있다고 치죠. 네. 근데 의사들이 저걸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잘 보세요. 20% 실패 얘기를 우선 끝낼 때는 그분이 이제 걱정하는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두려워하는 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건데 80% 성공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의사라면 그분이 휴머니스트겠죠. 같은 얘기인데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환자나 가족들이 보고 알고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공이 상당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대학병원은 진료 시간이 짧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휴머니즘 진료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교수님? 이게 팁이 있나요? 진짜 그래서 한 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셔야 되고요. 네. 어떤 경우는 병원에서 심층 진료라 그래갖고 15분 그러니까 돈은 그 대신 많이 내야 돼요. 그렇게 주는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5분 갖고 할 수는 없고 뭐 10분, 20분 이렇게 쭉 얘기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알게 된다. 시간이 필요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게 어려워갖고 우리나라가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의료 쇼핑이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없어서 또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근데 안타까운 뭐 환경이네요. 여러 번 오게 하면서 친한 의사가 생기잖아요. 네.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그렇고 1차 의료기관이나 그러면 대부분 그 집안도 다 알게 되고 그때는 이 휴머니스트가 저절로 의료진 사이의 그 과정이 휴머니즘이 네.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가족을 서로 알면 다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 휴머니즘 실천은 진료 시간을 늘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의료 수가 올라갈 거요. 그래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말고 시간 늘리는 거 말고 의사가 가장 쉽게 그러니까 후배 의사들에게 교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휴머니즘 진료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휴머니즘을 그래요. 네. 그럼 결국 의사의 기준 같은 거, 좋은 의사의 기준을 그런 것도 그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죠.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한 얘기는 검사가 정상이어서 정상이다. 검사 결과가 비정상인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요 얘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정말 훌륭한 의사는 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여야 돼요.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의 어떤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분명히 이 환자가 정상으로 보일 때 분명하게 자신 있게 정상이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래요. 우리 후배 의사들. 실제로. 그게 너무너무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 쭉 추적 관찰을 여러 번에 걸쳐서 외래를 팔로우업이라고 그러는데 추적하면서 보다 보면 정상인 거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 정상인 거 우리는 의학 다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식에 매달려 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상 범위 조금 벗어난 것 같고 비정상이라고 얘기한다든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의사가 되기를 저는 이제 후배 의사들한테 바라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환자나 보호자들도 가족들도 저런 의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정상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게요. 이게 또 울림이 있는 게 의사들도 정상을 정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도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듣지 못하면 이제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사태가 안타까운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벌어지죠. 거네요. 네. 요즘 이제 챗GPT도 있잖아요. 음, AI한테 자꾸 물어보면 대부분 병으로 나올 거예요. 맞아요. 진짜 네. 증상이 이런 이렇게 거면 ABCD가 이런 거야. 있으면 네. 이렇게 집어넣으면 네. 병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닐 때도 많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AI의 지능은 지능일 뿐인데 휴머니즘에 관한 이제 통찰 지능 같은 거죠. 제가 제 책에 썼던 통찰 지능은 AI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의사를 찾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뼈 때리는 어떤 그런 조언이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검사를 많이 받거나 약을 많이 받는 것, 먹는 것, 이것만이 좋은 진료가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병원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이제 너무 의료 쇼핑을 많이 하고 오는 그 환자나 가족을 보면 대충 알아요. 맞아요. 그 막 SNL에서도 막 그 차트 이만큼 가져오는 뭐 환자 코미디로 그리고 이렇게 네, 너무 풍자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너무 강하고 음,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음, 이제 그럴 때 이제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진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환자나 보호자 가족이 보기에도 의사 중에 진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맞아요. 그 기준이 뭐냐가 제 책에 제가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표 한 장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블랙 컨슈머. 네. 블랙 컨슈머가 사실 소비자 중에서 아까 같이 뭐 일부러 막 고소하고 자기 이득만 트집 보려고 하고 잡고, 트집 네. 잡아서 이득 보고 이제 블랙 컨슈머라 그러는데 블랙 페이션트라고도 있어요. 저희 의료진 사이에서는 블랙 페이션트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병원들도 명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 오게 만들기도 하고 네. 사실 그거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문제가 있긴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으면서 불편을 줘요, 서로.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레이 페이션트와 그레이 닥터를 구분시켜 놨는데. 그러니까 그레이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개념화 시켜 주신 거네요. 맞아요. 네. 잘 보면 블랙 쪽이죠. 네. 어떻게 보면 보통 때는 정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 서로 저거는 기준을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레이 페이션트, 그레이 닥터 첫 줄에 뭐라고 돼 있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의 손익계산에만 급급함. 이해가시겠죠? 똑같네요. 네, 근데 의사든 오른쪽에 환자든. 닥터도 똑같습니다. 네. 저거는 인간이라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의사도 환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게 돼 있는 거고 의사도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진료 행위를 도구로 삼아서 이득을 보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크게 안 다쳤는데도 몇 달간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그쵸. 잠깐 맞아요. 목 뒤 잡고 이제 네. 입원하고 오래 입원하고 진료 행위를 도구로 삼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득을 보고 보험금 타고 그레이 페이션트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으로 아마 생활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레이 닥터도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있죠. 네. 서로 양쪽을 살펴보면 그 느낌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의료를 자판기처럼 생각해서 비용 대비 그 효율성 따지는 거. 그렇죠.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는 그것만 계속 내가 요만큼을 집어넣었으면 이득을 많이 보기 위해서 5분 동안에 정말 질문을 막 10개, 20개를 막 하다 보면 딜레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네. 근데 뒷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과 돈을 써서 여기 왔으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 멀리서 왔어요. 네. 여기 대학병원이니까 돈을 더 많이 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일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많고 그레이 닥터들도
자꾸 요거가 이제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검사를 많이 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게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겉으로는 다 멀쩡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레이 닥터에 제가 하나를 더 써놨죠. 여기 나오죠. 의학 지식으로만 환자를 본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의학 지식은 사실 AI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반복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수치 또는 어떤 소견 이 하나를 전부 다 설명을 하다 보면요. 환자는 걱정만 안고 가게 될 거예요. 맞아요. 이 책에 예를 하나 들었던 게 갓난 애기들에 보면요. 등하고 엉덩이 사이에 등 쪽에 핏, 그러니까 뭔가 쏙 들어간 홈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확률적으로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선천성 기형 중에 그거를 동반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선천성 기형하면 우리 희선 PD 아시겠지만 확률적으로 아주 낮죠. 네. 진짜 낮아요. 아마 교통사고 확률보다 더 낮을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의사 눈에 보인다고 의학 지식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 수도 선천적 기형이 선천적 기형이 올 수 있어요. 그 순간 병원 아마 다른 데 또 가야 될 거예요. 맞아요. 자, 또 네. 약도 부작용도 마찬가지인데 이 약을 먹으면 뭐 환자들 다 궁금해하는 게 부작용이 뭐가 있나요? 당뇨병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부작용 얘기하면 네. 그 약 어떻게 먹어요? 진짜 못 먹죠. 저는 그래서 웃어요. 부작용. 이제 저는 센 약 쓰기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센 약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제가 웃으면서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요. 진짜 알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나머지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할 테니까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우리가 할게요. 그게 아마 그 환자한테 상당한 위안과 안심을 시켜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냥 옆에 앉아 있는데도 안심이 되는데 실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시다가 병원 가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울 것 같은데요.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교수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휴머니즘 진료를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의학 지식으로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가 입 짧은 아이네? 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처럼 뭔가 그렇게. 계기가 있었을까요?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들어서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제가 소아과 의사잖아요. 제 고객이 누구예요? 애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이모, 할머니예요. 그렇잖아요. 네. 애기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애기들이 좀 크면 그 아이들이 주로 복통 이런 걸로 많이 오죠. 그러면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아이와 엄마를 동시에 제 앞에 두고 자, 엄마와 아이는 저를 보고 있어요. 저는 엄마 아이를 같이 보고 있는 거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같은 이야기인데 달라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마음을 읽고 싶어지는 거죠. 엄마가 얘기하는 이 증상과 애가 얘기하는 증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어머니. 너가 한번 얘기해 볼래? 애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애가 막 너무 고집 피우면 잠깐만 기다려봐. 어머니 그래서 그게 무슨 상황이었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요.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게 휴머니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희선 PD한테 물어볼게요. 희선 PD가 생각하는 휴머니즘이 뭐예요? 계속 얘기해 주셨던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따뜻함, 뭐 이런 거 다 나올, 편안함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남의 입장이 돼볼 때 휴머니즘이 작동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불신이 받치고 또 이렇게 쉽게 용기 내서 정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네. 지금도 나는 나님께서 복부 CT, 대장 내시경 모두 이상이 없는데 가는 병원마다 과민성 복통이라고 하신다고 이유가 뭔가요? 라고 또 물어보셨거든요. 제일 먼저는 저분의 나이가 궁금하고 가족 관계가 궁금하죠. 근데 아마 병원에 갔을 때 그걸 나이는 이제 나와 있겠지만 가족 간의 어떤 맥락을 그러니까 물어보는 병원이 없을 거예요. 이런 걸 아시면 돼요. 저분한테 제가 일단 요 얘기는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의 내가 고생하는 증세가 병이 아니고
증상만 있을 때, 특히 과음이 나고 그럴 때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만약 20살이라면 과거 20년이 합쳐져서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그 20년의 과거 안에 저 답이 있죠. 내가 언제 배가 아프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예민하고 걱정 많은 분들은 어떤 나빴던 기억을 쉽게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끌고 가고 어떤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꾸 옛날에 알았던 그 느낌을 그대로 빨리 떠올리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은 실제 증상이에요. 근데 사실 병은 안 나와요. 근데 그 과거가 나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이라든가 뭐 외부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그런 증상이 생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불안 장애가 있을 때 저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럼 이제 정신과 가면 또 정신과에서는 약을 줍니다. 뭐 안 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약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으로 내가 돌아가서 그 과정을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다시 겪으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거기까지 인도해 주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누군가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맞아요. 네, 꺼벅님께서는 교수님 같은 분이 주치의로 있으면 그분들 참 행운일 거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신 책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휴머니스트가 되어야겠다 다짐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제가 계속 교수님께 말씀을 시켜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책 홍보, 책 홍보. 책 추천 멘트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 가져왔죠. 그 마지막 장 슬라이드입니다. 이 책이죠. 제가 원하는 게 AI 병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의사의 롤을 AI가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원하세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따뜻함, 인간미가 넘치는 병원을 원하겠죠. 나를 기계한테 맡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항상 누구라도 만날 때 있잖아요. 진심이 있으면 그게 서로 통할 수가 있고 또 얘기의 대상이 진실이면 진실과 진심 두 가지가 있으면 그게 통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동료 간 또는 뭐 위아래 간 선후배 간 다 가능한 얘기죠. 그 이야기들이 이 책에 써 있습니다. 맞아요. 또 첫 장 펼쳐서 쭉 읽다 보면 어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사례가 없었고요. 또 어느 하나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이 저서 의료 쇼핑 나는 병원에 간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